제게는 두 명의 자식이 있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인데요. 하나이는 제가 키웠지만 하나이는 제가 키우지를 못했습니다. 30여 년 전 있었던 바로 그 사건 때문인데요. 그날을 떠올리면 아직도 온몸에 식은땀이 줄줄 흐릅니다. 제게 지울 수 없는 그날의 이야기를 적어보겠습니다. 제가 18살 때 동네 형한테 공부를 배웠습니다. 그 형이 서울대에 다니던 형이었거든요. 그때 저희 동네 애들 모두가 그 형한테 공부를 배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주말에 그 형 집에 가면 거의 온 동네 애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형 집도 잘 살았거든요. 집도 엄청 넓어서 동네 애들이 거기 모여서 공부했습니다. 아주머니랑 아저씨도 착하시고 공부하겠다는 애들이 있으면 언제든 환영하셨던 분들이라 거의 공부방처럼 드나드는 곳이었죠. 저는 그곳에서 저보다 1살 어린 다른 학교 여자애를 보게 되었고 첫눈에 반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첫사랑은 참 순수하고 또 귀여웠습니다. 좋아한다고는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겠고 그럼에도 옆에 맴돌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용기 내서 어떤 사람을 좋아하냐고 겨우 물어봤었죠. 나는 공부 잘하는 사람이 멋있더라고요. 그날부터 저는 미친 듯이 공부를 했습니다. 원래도 공부를 못하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잘해서 동네에서 최고로 공부를 잘하겠다고 마음먹었고 그 결과 저는 동네에서 공부도 제일 잘하고 대학교도 좋은 곳에 합격을 했습니다. 어찌나 뿌듯했는지 부모님께서는 동네에 현수막까지 거시고 서울대 형네 집에 한우까지 보내셨습니다.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것보다도 그 애가 얼마나 좋아할까 기대가 되었습니다. 대학 합격 발표난 날 용기 내서 고백을 했는데 결과는 보기 좋게 차였습니다. 자기도 대학에 붙으면 그때 사귀자고 하더라고요. 눈물을 머금고 1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꼬박 3년을 짝사랑한 끝에 그 애와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같은 대학교를 다니는 캠퍼스 커플이 되었습니다. 어찌나 좋던지요. 20년 인생에 제일 좋았던 순간이었습니다. 대학교 합격한 것보다도 더 좋았습니다. 그만큼 제가 그 애를 많이 좋아했거든요. 같은 과는 아니었지만 같은 동아리 활동을 했고 학교에서 거의 맨날 봤습니다. 잠깐이라도 시간이 맞으면 보고 함께 밥도 먹고 시험 기간에는 도서관에서 공부도 하면서 그렇게 연애를 했습니다. 학교에서도 알아주는 커플이었고요. 먼저 대학 졸업한 그 애는 곧바로 취직을 했고 2년 늦게 졸업한 저도 곧바로 취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들께서 저희가 만나는 걸 참 좋아하셨습니다. 좋은 학교 졸업하고 좋은 회사 취직해서 예쁘게 만나는 게 보기 좋으셨나 봐요. 그래서 취직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부터 결혼 얘기를 꺼내곤 하셨습니다. 너희 오래 만났는데 이제 둘 다 자리도 잡았고 결혼할 때 되지 않았니? 엄마, 이제 막 사회생활 시작했는데 결혼은 무슨 결혼이에요. 엄마가 전세금 정도는 해줄 수 있으니까 결혼 생각 있으면 주저 말고 해. 미루고 미루다가 승현이 놓칠라. 승현이 같은 애가 또 어디 있니? 그만한 애 없어. 부모님의 권유에 저도 진지하게 결혼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헤어질 생각도 없고 계속 붙어 있고 싶으면 결혼을 일찍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저는 제 여자친구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게 순탄해서 막힘이 없었습니다.
둘 다 집안 환경도 비슷비슷했습니다. 넘치게 잘 살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부모님들 성향도 잘 맞으셨고요. 심각하게 개입하거나 정이 없거나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부모님께서 전세금을 지원해 주셨고 처가댁에서 혼수를 해주셨습니다. 돈 없는 사회초년생들을 위한 배려였습니다. 아버지 아시는 분이 결혼식장에서 일하고 계셔서 꽤 괜찮은 결혼식장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계약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고모가 한복집을 하셔서 혼주 한복도 고모가 선물로 해주셨고요. 처가댁에서 아시는 분 통해서 신혼여행도 패키지로 해서 해외로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운이 정말 좋았고 하늘에서 맺어준 운명처럼 어떻게 딱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젊은 나이에 안정적으로 가정을 이루게 된 저희를 보고 주변에서는 부럽다고들 했습니다. 야, 나는 월급 받는 족족 아버지 병원비로 다 쓰고 있는데, 진짜 부럽다. 그러게요. 저도 남자친구하고 결혼 얘기 오가는데 둘 다 돈이 없어요. 반지하에서 신혼생활 시작해야 하나 싶다니까요. 종대랑 승현이 진짜 부럽다. 둘 다 회사도 좋고 학벌도 좋으니까 결혼해서도 아마 잘 살 거야. 저와 아내도 저희가 잘 살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렇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금전적으로 부족한 것도 아니었고 직업이 없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정말 행운이 많은 사람이라고 느꼈던 것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찾아온 아이 덕이었습니다. 사실 저희 장모님께서 2번의 유산을 겪으시고 아내를 낳으셨거든요. 유산도 가족력이 있다라는 말이 있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결혼하고 반년도 안 지나서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혹시나 잘못되면 어쩌나 싶어서 곧바로 아내 회사도 그만두고 마음 졸였는데 아이는 잘 자랐습니다. 우린 정말 복이 많은 사람인가 봐. 이렇게 금방 아이까지 생기다니. 너무 행복하다. 행복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모든 게 안정적인 것만큼 행복한 삶이 또 어디 있겠어요. 10달 동안 아내 뱃속에서 건강하게 있던 아이는 예정일 바로 전날에 세상에 나왔습니다. 튼실한 장군감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고생해준 아내한테도 고맙고 제가 아빠가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순한 아이가 있는지 양가 어른들도 보면서 신기하셨습니다. 신생아 때는 물론 울죠. 우는 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배고프면 울고 졸리면 울고 안아달라 울고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때더라고요. 100일쯤 지나니까 애가 밤에 6시간씩 잠을 자기도 하고 먹는 것도 잘 먹고 싸는 것도 잘 싸고 잘 울지도 않았습니다. 자주 안 보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봐도 그냥 멀뚱멀뚱거리고 낯가리는 법도 없는 아이였습니다. 아유, 이 녀석 참 순하네. 너넨 어쩜 애도 이렇게 순한 애를 낳았대? 안아달라 보채지도 않고 참 효자다 효자. 태어날 때부터 효자야. 또 한 번 우리는 운이 좋은 사람들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아이는 특별히 아픈 곳도 없었습니다. 돌 때까지는 감기 한 번 안 걸렸던 것 같네요. 돌 지나고 돌치레처럼 잠깐 열이 났다 말았는데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먹는 것도 잘 받아 먹어서 돌 때부터는 얼음밥에 간만 안 해서 먹이곤 했습니다. 목도 제때 가누고 기는 것도 잘하고 돌되기 전부터 걷고 아무튼 부모 걱정시키는 법이 없는
우리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저희의 소중한 아들을 잃어버리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이가 걷기 시작하면서부터 주말에 한 번씩 놀러 나가곤 했습니다. 넓은 공원 같은 곳 가서 도시락도 까먹고 공놀이도 하면서 놀았습니다. 아이도 놀러 나가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애들은 또 흙을 밟아줘야 한다고 하잖아요. 깨르르 웃으면서 뛰어다니는 거 보면 이 맛에 내가 돈을 버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린이날이 되었습니다. 저희 아이가 동물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책에 나오는 동물들 보면 신이 나서 옹알이도 엄청 많이 하고 동물 나오는 책을 유난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날을 기념해서 아이에게 진짜 동물들을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동물원에 사람이 그렇게 많을 줄은요. 요즘엔 놀거리가 참 많지만 옛날에는 뭐 뻔했잖아요. 어린이날이라고 하면 동물원이나 놀이동산 같은 곳으로 다 몰렸습니다. 정말 살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걸 본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미어 터졌습니다. 돗자리 필 자리도 없어서 한참을 돌아다니다가 겨우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 힘들다. 여보, 잠깐 앉아서 쉬고 있어. 나 음료수 사올게. 그래도 간만에 놀러 나왔으니까 기분 내려고 도시락을 싸갔었거든요. 같이 먹을 음료수도 사고 주전부리 할 거 있나 보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같이 가고 싶은지 일어나서 안아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안고 다시 많은 인파 속을 걸었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헤집고 가다 보니까 매점이 나왔고 저는 잠시 아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음료수만 빨리 사야겠다 생각했고 계산을 하려고 정말 잠깐 내려두었습니다. 정말 찰나였습니다. 그런데 계산을 하고 돌아보니 아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우가, 아빠 여기 있어. 민우가? 한참 두리번거려도 보이질 않자 손에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설마 하면서 허리를 숙이고 사람들 틈을 비집고 아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매점 근방을 다 찾아봤는데도 아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진짜 무서운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속으로 아닐 거야.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하면서 미친놈처럼 아들을 부르면서 뛰어다녔습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온몸에 땀이 흘렀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아내가 있는 곳으로 가서 아내한테 이 사실을 전했고 아내는 곧장 사무실에 가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동물원 전체에 저희 아들을 찾는 안내방송이 나오고 저는 미친 듯이 동물원을 돌아다녔습니다. 아들이 코끼리를 좋아하는데 혹시 코끼리를 보러 가지 않았나? 아니면 무서운 호랑이를 보고 벌벌 떨고 있지는 않을까? 솜사탕이 신기해서 그 주위에 맴돌지는 않을까? 수백 가지 상상을 했습니다. 뭐가 되었던 간에 제발 여기에만 있어라 하는 심정이었습니다. 아침에 동물원에 가서 해가 다 지도록 동물원을 나서질 못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고 동물원은 점점 한산해졌습니다. 그럼에도 저희 아들은 보이질 않았습니다. 동물원 문 닫는 시간이 다 되어 직원분들과 함께 동물원을 샅샅이 뒤졌지만 저희 아들의 행방은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그날 경찰서에 가서 신고도 하고 전단지 만들고 현수막 만들고 서울 여기저기에 뿌렸습니다. 회사 휴가 내고 동물원은 매일같이 갔고요. 경찰서에도 맨날 전화하고
하여간 진짜 미친 사람처럼 아들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내는 물론이고 처가댁이랑 저희 집 식구들도 두 팔 걷고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아이 흔적조차 찾을 수 없으니까 진짜 미칠 노릇이더라고요. 꼬박 한 달을 출근도 안 하고 아이를 찾아다녔는데 결국 아이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게 행복하고 모든 게 완벽한 줄 알았던 저희 부부의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계속 전단지도 돌리고 동물원이랑 경찰서에 전화도 하고.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같았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했던 그 아이를 잃고 나니까 삶의 의욕이 없어지더라고요.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싶고 생사도 모르는 아들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고. 그렇게 3년을 보낸 어느 날이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들어갔는데 아내가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내밀었습니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아내의 초음파 사진이었습니다. 저희 부부에게 다시 한번 아이가 찾아온 거였습니다. 그런데 마냥 기뻐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아들을 잃어버린 후 다른 아이를 낳아야겠다는 생각은 해보지도 않았습니다. 누구도 그 아이를 대신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다고 아내 뱃속에 생긴 이 아이를 포기할 수는 더더욱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건 다시 한번 살아보라는 하늘의 뜻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다시 한번 부모가 될 기회였습니다. 그래, 잘 키워보자. 모든 게 처음보다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임신 기간도 조심스러웠고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는 것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우리의 두 번째 아이가 딸이라는 사실을 알고 놀라기도 했습니다. 우리한테 아이는 단 한 명, 그것도 아들뿐이었으니까요. 딸이라는 선택지는 생각해 본 적도 없었으니까요. 잘 키울 수 있을까? 과연 온전하게 사랑을 다 줄 수 있을까? 우려도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우려와 걱정 속에서 저희의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천사같이 예쁜 눈망울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를 보자 저는 그동안의 걱정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 다시 열심히 살아야겠다. 다시 한번 내 안에 모든 사랑을 줘야겠다고 말이죠. 잃어버린 아들에게 미처 주지 못한 사랑을 이 아이에게 쏟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딸아이는 아들과 달랐습니다. 딸은 태어날 때부터 기질 자체가 예민한 아이였고 입도 짧았습니다. 얼마 먹지 못하고 잠드니까 금방 깨기 일쑤였고 그러니 아내와 저도 잠을 잘 못 잤습니다. 힘들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딸아이가 밉다거나 그랬던 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모든 과정이 되게 낯설었습니다. 분명 아들을 한번 키워봤는데도 마치 모든 게 처음인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후 불행하게만 살 줄 알았던 저희 부부를 다시 웃음 짓게 해주는 딸아이가 너무나도 예뻤습니다. 다시 숨을 쉬는 기분이었고 다시 우리 가정에 행복이 차오르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들의 존재를 지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무치게 그리웠습니다. 자식을 잃었는데 그립지 않을 부모가 있을까요?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모색했고 가슴속엔 언제나 아들의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한 회사에서 거의 30년을 일을 하다가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괜찮은 연봉을 받으면서 알뜰하게 살았고 노후 대비도 어느 정도 되어 있었습니다. 은퇴 후에는 아내하고 한가롭게 쉬고 싶었습니다.
저희 정말 치열하게 살았거든요. 남들은 매년 다니는 해외여행, 저희는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 돈 모아서 나중에 우리 딸아이 주는 게 낫겠다 싶더라고요. 또 저희 딸아이가 어릴 때 몸이 좀 약해서 비행기 타는 게 겁이 나기도 했고요. 딸아이 5살 때 청약 당첨된 집에서 이사도 안 가고 뭐 고치지도 않고 계속 살았습니다. 겨울에는 난방비 아끼고 여름에는 전기세 아끼면서 알뜰하게 살았습니다. 그거 더 누린다고 삶이 대단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거 좀 아낀다고 큰일이 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냥 허튼 돈 안 쓰고 살았습니다. 그래도 먹는 거, 생활하는 거, 특히 우리 딸한테 들어가는 돈은 아끼지 않고 썼고요. 대신 나중을 위해 연금도 좀 들고 나름 재테크도 하고 그랬죠. 그 덕에 은퇴도 남들보다 좀 빨랐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동안 모아둔 돈과 제 퇴직금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그건 바로 주택에서 살기였습니다. 여보, 나는 주택에서 꼭 살아보고 싶어요. 삭막한 아파트 말고 정 있는 그런 주택. 아, 옥탑방도 있으면 좋겠다. 옥탑이랑 지하는 세 주고 1층, 2층은 우리가 살고 세 받으면 돈 걱정도 덜하고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아내가 종종 하던 말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편한 아파트를 많이들 선호하는데 제 아내는 항상 주택에서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것도 뭐 넓은 정원이 있고 2, 3층으로 되어 있고 이런 단독주택이 아니라 다세대 주택을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게 정겹고 좋다면서 말이죠. 저는 그 뜻을 존중했고 은퇴 전부터 열심히 집을 알아보고 다녔습니다. 아내랑 임종 때까지 살 집인데 최대한 좋은 집을 고르고 골랐습니다. 진짜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수십 개의 집을 봤습니다. 그러다가 아내와 제 마음에 쏙 드는 집을 발견했습니다. 아내가 원하는 옥탑이 있고 1층과 2층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후미진 골목길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넓은 길가에 위치하고 있어서 집의 전체 모습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거실로 해도 아주 잘 들어왔습니다. 저희는 곧바로 그 집을 계약했고 약간의 공사까지 했습니다. 도배도 싹 하고 천장이랑 바닥도 다 뜯고 화장실도 좀 손보고 창도 싹 다 갈았습니다. 아내가 애정하는 공간인 주방도 새로 가구를 짜서 넣었고요. 아, 딸아이도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성인 되고 대학도 집 근처로 가고 취직한 뒤로도 대중교통 타면서 집에서 출퇴근했거든요. 회사가 좀 멀어서 자취를 할까 고민했는데 마침 이사를 하게 된 주택이 회사랑 전보다 훨씬 가까워졌습니다. 저희 딸 방도 가구를 짜서 깔끔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옥탑도 새 주인을 맞을 준비를 깔끔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비로소 우리의 집이 꾸려졌습니다. 아파트를 마련했을 때와는 또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직접 내 손이 닿으니까 더 정이 가더라고요. 오래되어 제 기능을 상실한 가구와 가전들도 새 것들로 바꾸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하나하나 채워가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옥탑방에도 세입자를 들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옥탑방에 들어와 살았던 건 인근 대학교에 다니는 청년이었습니다. 아무리 젊다고 하지만 거의 매일 밤늦게까지 친구들을 불러다가 옥탑에서 술을 먹으며 놀더라고요. 너무 시끄러워서 잠기 밝은 아내가 꽤나 고생을 했습니다. 딱 1년을 살다가 나가게 되었고 두 번째는 30대 후반의 한 남자였습니다. 전에 살던 학생과 다르게 집에 있는 건지 없는 건지도 모를 정도로
조용히 1년을 살다가 나갔습니다. 그 다음으로 들어온 청년이 있었는데 첫인상부터 아주 싹싹하고 예의 바른 청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옥탑에 반지하에 정말 많이 살아봤는데 이렇게 깔끔하고 좋은 곳은 처음 봤어요. 깨끗하고 조용히 살다가 가겠습니다. 새로 들어온 세입자는 참 열심히 사는 청년이었습니다. 나이는 32이라고 했고 인테리어 현장에서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목수일을 배우고 싶어서 쫓아다니면서 일을 배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끔 공사하기 전에 집 벽이며 가구 같은 거 철거하는 일도 하고 그 밖에도 그쪽 관련된 일이라면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항상 4시쯤, 늦어도 5시 정도에 퇴근을 했는데 맨날 그 많은 먼지를 뒤집어 쓰고 일하다 보니까 집에 들어올 때는 항상 꾀재재한 모습으로 들어오곤 했습니다. 가끔은 목 같은 거에 찔려서 팔이며 손을 다쳐서 오기도 했고요. 아내와 함께 그 청년 보고 있으면 그저 웃음만 나왔습니다. 너무 기특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라도 하나 더 챙겨주고 싶었습니다. 여보, 옥탑 총각한테 잡채 좀 챙겨주고 올까요? 생각보다 너무 많이 해서. 그래, 그게 좋겠다. 미니 생일이라고 갈비찜도 하지 않았나? 그것도 좀 올려주자고. 어차피 우리가 다 먹기에는 많잖아. 어머, 그래야겠다. 힘든 일 하면서 고생하는데 고기를 먹어야 힘을 내지. 옥탑 청년을 챙기는 데에는 아내와 죽이 척척 맞았습니다. 이런 게 사람 사는 정이구나 싶기도 했고요. 아, 또 한 사람. 저희 딸도 옥탑 청년을 엄청 챙겼습니다. 아빠, 지난달에 선물로 들어온 영양제 안 드시지 않아요? 그것도 좀 올려다 줘요. 고기만 먹어서 되겠어? 뭐? 아이, 미니야, 아빠 서운하다. 그게 얼마나 좋은 건데, 그거 아빠 먹을 거야. 에이, 아빠 먹지도 않잖아요. 욕심 부리지 말고 줘봐요. 내가 옥탑에 가져다 줘야지. 아무래도 딸이 옥탑 청년에게 마음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룰루랄라하고 올라가면 눈도 못 마주치고 새침하게 줄 것만 주고 휙 내려오더라고요. 그런 딸 모습이 웃기기도 하고 귀엽기도 했습니다. 1년 정도 옥탑 총각하고 지내면서 많이 친해졌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거의 아들이나 다름없었죠. 그러다가 한 번은 집에 들어가다가 우연히 만나게 되어서 근처 포장마차에서 둘이 앉아서 꼼장어에 소주를 한잔 했습니다. 옥탑 총각 사는 게 많이 힘들죠? 한창 바쁠 때지. 그래도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결실을 맺는 날이 올 거예요. 옥탑 청년 부모님께서도 엄청 좋아하시겠어요. 아들이 이렇게 열심히 사니까. 부모님이 안 계십니다. 에? 그래요? 그동안 모르고 있었네. 미안해요. 그런데 왜, 혹시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뭐, 네, 그렇죠, 뭐. 아이고, 그랬구나. 다른 가족들은요, 형제도 없어요? 네, 없습니다. 혼자입니다. 그랬구나. 그래서 더 열심히 사는구나. 아이고, 내가 가까이 지내면서 그것도 모르고 있었네. 앞으로 힘든 일 있거나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최대한 도와줄게요. 말씀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사장님. 옥탑 청년이 가족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 더 그 청년의 삶을 응원하게 되었습니다. 가족이 없다는 게 얼마나 외롭고 막막하겠어요.
저는 아들 하나 잃었는데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는데 부모님이 안 계시는 건 오죽할까요? 바로 아래 사는 집주인이자 이웃으로서 더 잘 챙겨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챙김은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딸은 출근하고 아내는 친구들을 만나러 나가서 집에 혼자 있었습니다.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TV를 보다가 출출해서 뭐 먹을 거 없나 하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머리가 핑핑 돌았습니다. 순간 중심을 잡을 수가 없어서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죠. 나이가 먹어서 피가 안 돌아서 그런가 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몸이 움직이질 않더라고요. 그래도 그냥 누워버렸습니다. 온몸에 쥐가 난 기분이었습니다. 머리는 핑핑 도는데 정신을 잃은 건 또 아니고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고 말도 안 나왔습니다. 젖먹던 힘까지 짜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소리가 잘 질러지지도 않았고 그냥 끙끙대는 수준의 소리만 나왔습니다. 식은땀까지 줄줄 흐르고 당장이라도 정신을 잃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옥탑 청년의 모습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대로 정신을 잃었습니다. 시간이 한참 흐른 듯 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까 제가 누워있는 곳은 병원이었고 창밖은 어두컴컴했습니다. 사장님, 정신이 좀 드세요? 여보, 괜찮아요? 아빠, 간호사 선생님, 여기 좀 봐주세요. 옥탑 청년, 아내, 딸의 모습이 차례로 보였습니다. 죽지 않았구나 하는 안도감이 몰려왔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발견이 늦었다면 위험했을 거라고 했습니다. 옥탑 청년한테 정말 고맙더군요. 퇴근하고 집에 올라가다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문을 열어봤다고 했습니다. 그 청년 아니었으면 전 정말 저 세상으로 갔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딸아이가 아무래도 걱정이 된다면서 검사를 더 해보자고 했습니다. 건강검진을 언제 했나? 오래되긴 했습니다. 왜 쓰러졌는지 원인을 찾으려 검사를 했는데 암이 의심된다면서 조직검사를 해보자고 했습니다.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조직검사라니, 제가 암이라니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주변 친구들 중에 나이 먹어서 암에 걸리는 친구들이 두어 명 있었습니다. 한 친구는 늦게 발견해서 세상을 떠났고 한 친구는 계속 치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 말고도 주변에 아내가 암이네, 부모님이 암이네 하는 얘기들을 간간히 듣곤 했습니다. 진짜 몹쓸 병이고 무서운 병이라고 생각해서 몸에 안 좋다는 건 웬만하면 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회사 그만두고 몇 년 동안 건강관리에 좀 소홀했는데 제가 그 무서운 병에 걸렸다니 너무 우울했습니다. 검사 결과 저는 폐암이었습니다. 암도 여러 종류가 있고 몸 여기저기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의사한테 무슨 말을 많이 들었는데 기억에 남는 건 수술 후에 항암을 해야 할 수도 있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참나, 노년은 좀 편히 사나 싶었는데 이게 뭡니까? 가족들은 또 무슨 고생이고요. 한동안 엄청 우울했습니다. 제 입에서 우울이라는 단어가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나름 긍정적인 성격에 뭐든 좋게 생각하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그땐 정말 우울하더군요. 수술은 잘 끝났는데 암이 독해서 항암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수술이 가장 무섭고 힘든 줄 알았습니다.
수술 끝나고 숨 쉬는 것도 힘들고 통증이 정말 심했거든요. 그런데 수술보다 100배 더 힘든 게 항암이었습니다. 정말 이러다가 죽겠다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웠습니다. 두통이 너무 심해서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온전히 통증을 느끼다가 좀 정신 차리다가 다시 정신 못 차리게 아프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구 생각이 났냐면 바로 저희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나 이러다가 죽을 것 같은데 우리 아들도 한번 못 보고 죽는 건가 싶더라고요. 죽을 때 죽더라도 아들 한번 보고 죽고 싶었습니다. 아니, 보는 것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저 살았나 죽었나, 어디서 뭐하고 살고 있나만 알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항암 1차 끝내고는 죽을 만큼 아팠는데 2차 때는 또 그럭저럭 괜찮았습니다. 다만 우울한 기분은 더 심해진 것 같았습니다. 아내랑 딸이 진짜 많이 고생했습니다. 속이 메스꺼워서 새벽에도 몇 번씩 변기통 붙잡고 씨름하느라 아내랑 딸이 잠도 못 잔 날이 많았습니다. 제가 식단도 신경 써야 하는데 자기만 맛있는 거 먹을 수 없다면서 저랑 같이 건강식 챙겨 먹은 아내한테도 진짜 고맙습니다. 아내가 원래 매운 음식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저 때문에 꾹 참았습니다. 두통으로 예민해져서 마음에도 없는 모진 말 튀어나오는 것도 다 들어주고 이해해주는 가족들한테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옥탑 청년도 제 걱정을 많이 해줬습니다.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저를 찾아와서 괜찮은지 안부를 물어보곤 했습니다. 사장님, 오늘은 좀 어떠세요? 제가 찾아봤는데 비타민 풍부한 과일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사봤어요. 안 내키시더라도 조금씩 드세요. 관심 가져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한 번씩 저 먹으라며 과일 같은 걸 사오곤 했습니다. 정말 고맙더라고요. 이렇게 다들 제 걱정을 많이 해주니까 얼른 나아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울증도 항암 부작용이었는지 차차 괜찮아졌습니다. 그러던 중 옥탑 청년이 이사를 간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왜? 혹시 지내는 게 불편해서 그래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편하고 좋았어요. 실은 일이 잘 되어서 혼자 다니면서 일하게 되었거든요. 수입도 괜찮아지고. 요즘 청년 전세대출 잘 되어 있길래 알아보다가 괜찮은 집을 보게 되어서 전세로 이사 가려고요. 저도 이제 나이도 있고. 아이고, 잘 되었네요. 그래요. 월세보다 전세가 낫지. 아쉬워도 어떡해. 잘 되어서 나가겠다는데. 장하네요, 정말. 축하해요. 솔직히 아쉬운 마음이 컸습니다. 그렇게 좋은 세입자 만나는 것도 정말 운이거든요. 또 세입자뿐만 아니라 정말 좋은 이웃이고 마치 내 자식처럼 아끼는 마음에 컸는데 좋은 인연을 이렇게 끝내야 한다니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 표정을 읽었는지 옥탑 청년이 제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종종 연락드릴게요.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사장님. 그러니까 사장님께서도 아프지 마시고 얼른 쾌차하세요. 정말 감사해요. 사장님 덕에 깨우친 것도 있고. 깨우치다니 뭘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튼 이렇게 저희 인연이 끝나는 게 아니니까 너무 아쉬워 마세요. 그래요. 나도 점점 좋아지는 모습 보여줄 테니 자주 소식 들려줘요. 청년이 이사가는 날, 저희 가족은 아쉬운 마음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대문 앞에 서서 멀어지는 청년을 한참을 배웅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흘렀습니다. 아내와 둘이 집에 있는데 아내한테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맞습니다만. 전화를 받은 아내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슨 일이냐 물어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마치 돌처럼 굳어버린 아내는 가만히 전화기만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겨우 네, 알겠습니다라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전화가 끊긴 후에도 아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은데 말을 안 하니까 답답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인데 그래? 왜? 누가 무슨 일 생겼대? 아내는 떨고 있었습니다. 누가 상을 당했나? 다쳤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급기야 아내는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아내가 입을 열기까지의 그 시간이 너무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저를 쳐다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민욱이 찾았대. 내가 꿈을 꾸고 있나 싶어서 허벅지를 꼬집어 봤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걷잡을 수가 없을 만큼 슬픈 감정이 몰려왔고 끄끄대면서 오열을 했습니다. 복잡했습니다. 너무 좋고 너무 슬프고 그 모든 감정이 한 번에 몰려들어서 감당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꿈에 그리던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수백 번, 아니 수천 번, 그 이상 상상했던 일이었습니다. 막상 정말로 그날이 되니까 그냥 눈물만 줄줄 나오더라고요. 꿈인지 생시인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안심이 되었습니다.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다 생각했습니다. 연락을 받고 이틀 뒤 저와 아내 그리고 딸까지 함께 집에서 나섰습니다. 30년 전 잃어버렸던 저희 아들을 만나러 향했습니다. 그 걸음이 얼마나 떨리고 무거웠는지 모릅니다. 아내랑 저는 이틀 동안 잠도 설쳤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좀처럼 떠오르질 않았습니다. 잘 지냈니? 어떻게 지냈니? 살아있어서 다행이다 등 하고 싶은 말은 너무 많았지만 정리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정리되지 않은 복잡한 머리와 마음으로 아들을 보러 갔습니다. 아내가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이 문 너머에 우리 아들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문이 열렸고 그 안에는 예상치 못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아니, 옥탑 총각. 사장님이랑 사모님께서 여긴 어떻게? 당황스러웠습니다. 옥탑 청년이 왜 여기에 있나 순간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네 사람 다 말없이 서 있다가 잠시 뒤에서야 상황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옥탑 청년이 민욱이었던 겁니다. 옥탑 청년이 저희 아들이었던 거였습니다. 사실을 깨달은 저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떻게 내 아들을 몰라봤을까 자책도 하고 이렇게 건실한 청년으로 자라줘서 고맙기도 하고 고생하게 해서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당황스럽기는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면서 온 얼굴이 눈물 범벅이 되도록 울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30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희 아들은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했습니다. 정말 말도 못하게 힘들었답니다. 모든 게 열악했고 나쁜 어른들도 많이 만났다고 했습니다. 아이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아이를 돌보는 그런 자격 없는 나쁜 어른들을 말이죠.
그래서 언제 어떻게 고아원에 가게 되었는지도 제대로 못 들었답니다. 그 고아원 원장이라는 사람이 그냥 이렇게 말했다더라고요. 고아원은 부모가 버려서 오는 곳이야. 네 부모가 널 버렸으니까 왔겠지. 그래서 저희 아들은 평생 자기가 버려진 줄만 알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부모님을 찾지도 않겠다고 다짐했답니다. 평생 원망만 했답니다.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고아원 퇴소하는 나이가 되어서 퇴소를 했고, 그때부터는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아등바등 발버둥 쳤다고 했습니다. 3교대 공장에 들어가서 일도 해보고, 막노동은 말도 못하게 많이 해보고, 일자리 사무소도 자주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가 사기도 당해보고, 진짜 고생 많이 했다더라고요. 그때마다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냥 살았답니다. 자기를 버린 부모님한테 보란듯이 잘 살고 싶어서 몸부림쳤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희 가족을 만나게 된 거였습니다. 자신에게 잘 대해주는 저희 가족을 만나서 참 행복했다더라고요. 이제껏 그런 사람들이 없었대요. 저희 아들이 고아원 출신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무시하고 안 좋게 생각하니까 부모님 돌아가셨다고 하고 다녔나 봐요. 그런데 돌아가셨다고 하면 또 그런대로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았답니다. 그래서 저한테 부모님 돌아가셨다고 했을 때도 혹시나 선입견을 가지거나 멀리하면 어쩌나 걱정을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히려 전보다 더 잘 챙겨주고 하니까 고마움을 느끼게 되었다더라고요. 그러던 중 제가 쓰러졌고 그때 처음으로 부모님을 찾아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때 쓰러지시는 거 보고 그냥 갑자기 궁금해지더라고요. 나를 버린 부모님은 잘 살고 있을까 하는, 어떤 사람들일까? 나를 버렸으면 이렇게 좋은 분들은 아니겠지 싶기도 하고, 그래서 갑자기 너무 궁금해서 찾아보기로 결심했어요. 그냥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한번 보고 싶어서요. 그래서 유전자 등록을 하게 된 건데 그게 두 분일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저희라고 알았을까요? 옥탑 청년이 저희 아들일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놀란 마음을 추스르며 아들 말을 듣고 있는데 아들이 저희에게 물었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아주 어렵게. 그런데 저를 왜 버리셨어요? 그 질문을 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고민이 되었을까. 아들은 말을 마치자마자 펑펑 눈물을 쏟았습니다. 저희는 오해를 풀기 위해 아들을 잃어버린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정말 갖은 노력을 했다고도 말해주었습니다. 아들이 충격받더라고요. 그런 줄은 몰랐다면서, 그런 줄 알았다면 더 일찍 찾아보려고 했을 거라면서 너무 속상하다고 했습니다. 그러게요. 더 일찍 만났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흘러버린 세월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날 저희는 긴 대화를 나누었고 아들을 집에 데려와서 저녁도 함께 먹었습니다. 딸아이가 얼마나 민망해했는지 모릅니다. 오빠인 줄도 모르고 한때 좋아했다면서 말이죠. 역시나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그 덕에 가족들 다 한참을 웃었네요. 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건강해지기로요. 이 무서움을 이겨내고 무조건 더 건강해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아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겠다 다짐했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아빠가 병들어 있고 곧 죽으면 그것만큼 허무하고 슬픈 게 어디 있겠습니까?
죽는 그날까지 든든한 아빠, 멋진 아빠이고 싶었습니다. 마음을 고쳐먹은 저는 그날부터 식사도 더 잘 챙기고 몸에 좋다는 것도 찾아서 먹고 숨이 차도 조금씩 걷기도 하면서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남아있던 항암 치료도 큰 부작용 없이 잘 이겨냈습니다. 항암 4차까지 한 후 더 이상의 항암 치료가 필요 없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그렇게 추적 검사를 하다가 5년이 지난 후 저는 완치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암이라는 게 죽을 때까지 관리해야 해서 앞으로도 계속 검사도 하고 건강관리도 해야 하지만 완치라는 그 말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참, 사람 마음의 힘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대로 인생이 끝난 것만 같았는데 마음을 긍정적으로 단단히 먹으니까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좀 무리하면 숨도 차고 식습관도 잘 챙겨야 하지만 살아있다는 게 어딥니까? 제가 이렇게 숨을 쉬고 세상을 누리고 있다는 게 참으로 감사할 따름입니다. 게다가 이제는 제 곁에 저를 사랑해주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잖아요. 바로 저희 아들이요. 아들만 보면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 동시에 듭니다. 제 눈엔 돌쟁이 아기처럼 보이기만 합니다. 어찌나 예쁜지 모릅니다. 이 애가 커가는 과정을 함께하지 못한 아쉬운 마음이 너무 커서 뭐든 해주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그건 아들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평생 느껴보지 못한 부모님의 품이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저희한테 많은 시간을 쏟고 있습니다. 저희랑 같이 밥도 먹고 영화관에 가서 영화도 보고 둘레길 산책도 가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같이 제주도로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내 생에 그렇게 행복한 여행이 또 있었나 싶을 만큼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별거 안 해도 그냥 내 가족과 함께라는 사실만으로도 그렇게 좋더라고요. 다음에 또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그땐 어디로 가면 좋을지, 뭘 하면 좋을지 벌써부터 고민이 되네요. 아, 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목수일을 하는 우리 아들, 일은 고되고 힘들지만 많은 돈을 벌면서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요. 일주일에 하루밖에 안 쉬면서 엄청 바쁘게 일만 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여자친구도 있더라고요. 예전에 20대 초반에 패스트푸드점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만난 사람이라고 했는데 친구로 지내다가 좋은 감정이 생겨서 연애를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소개해준다고 데려왔었는데 저희 아들하고 참 잘 어울리더라고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홀어머니 밑에서 힘들게 자랐는데 아주 야무진 아이였습니다. 아르바이트 하면서 컴퓨터로 학점 따고 온라인으로 수업 듣는 대학교도 다니면서 공부해서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컴퓨터로 뭐 디자인 같은 것도 하고 그림도 그린다던데 참 멋지더라고요. 예쁜 만남을 하다가 몇 달 전에 결혼식을 올렸는데 바로 어제 좋은 소식을 들려주었습니다. 아내 생일이라고 밥 사준다고 해서 나가서 밥 먹다가 깜짝 놀라 눈물까지 찔끔 흘렸네요. 아니 글쎄 우리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오래 살고 볼 일입니다. 제가 할아버지가 되다니요. 요즘 애들 참 요망지기도 합니다. 어머님 편지예요 하면서 편지 봉투를 아내한테 건넸는데 거기에 초음파 사진이 들어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이 좋아져서 초음파 찍은 걸 다 핸드폰으로 본다고 하더라고요. 손주 녀석 심장 소리도 들었는데 아주 우렁찬 게 크게 될 아이인 것 같습니다. 우리 딸은 며느리한테 들어서 먼저 알고 있었더라고요. 엄마 생일 선물 사면서
같이 애기 옷을 한 벌 사왔는데 진짜 작고 귀여웠습니다. 우리 애들도 저랬을 때가 있었나 까마득하기만 했네요. 가족이라는 건 대체 뭘까요? 단순한 듯 하지만 복잡하고 어려운 관계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존재이면서도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존재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가끔은 미울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변치 않는 게 가족입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주는 안정감과 든든함 또한 대단한 듯합니다. 그리고 그 울타리에 균열이 생기기도 마련이고 더 단단해지기도 하고요. 이 복잡한 존재가 인생을 좌지우지하곤 하죠. 제 인생이 그랬으니까요. 가족이 생겨 날아갈 듯 기쁘다가 가족을 잃어 땅끝까지 무너지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튼튼한 울타리를 만들었지만 항상 한쪽이 뻥 뚫린 듯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빈자리가 채워지면서 저의 울타리, 그리고 울타리 안은 아주 풍성해지고 화려해졌습니다. 제가 죽을 만큼 힘들었던 것도 이렇게 웃으면서 살아가는 것도 모두 가족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소중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도 제 가족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나 자신부터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건강해야 가족들의 건강을 챙길 수 있고 내가 행복해야 가족들이 웃는다는 것을 이 나이가 되어서야 깨닫고야 말았습니다. 이제 인생에 더 배울 건 없겠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어리석었네요. 이리도 배울 게 많은걸요.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면서 많이 사랑하렵니다.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라며 사연을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